그러면 바로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키리아사레 재판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세션은 해양 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200해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 또 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주로 논의할 것이며 또 웅클로스에 진화하는 여러 규정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그 이후에 네 분의 패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께는 20분씩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께는 15분씩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25분 내지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인데 연사분들과 패널분들께서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은 다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은 알렉스 올레 앵컬링크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제 이미 소개를 받으셨고 또 책자에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법무팀들, 즉 니카라과 측 변호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알란 빌링 님도 계셨고요. 니카라과의 경우에는 에두아로 에스페아나 전 ALC 의원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콜롬비아 측에도 훌륭한 변호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서 엘페링크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고 이후에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모든 패널분들까지 다 의견을 들은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인데 그 전에 먼저 우드경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니카라과 측을 대표하였습니다. 학술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어떠한 특정한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의 한계는 다른 국가의 200해리의 경계에 의해서 획정이 되는가라는 사건에 대해서 ICJ는 몇 가지 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J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와 관련된 부분이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카라과의 해안선에서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200해리의 한계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모습을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추가적인 외측 대륙봉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이 영역에서 200캐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봉에 대해서 니카라과가 권한을 가지는가. 그런데 이 지역은 콜롬비아의 200캐리를 침범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흥미로운 부분이 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전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당사국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습 국제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 200캐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200캐리 한계를 침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두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당사국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을 드렸고요. ICJ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웅클로스의 두 가지 조항, 즉 제56조와 제76조에 대한 해석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습 국제법에 따라서 사실 콜롬비아는 웅클로스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습 국제법을 준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ICJ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의견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ICJ의 결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독립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이 되고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아 재판관의 의견은 상당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여러 논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ICJ가 관습 국제법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한 입장들이 있었고, 웅클로스의 제56조와 제76조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는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습 국제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는 웅클로스 제56조와 76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웅클로스의 통합적인 성격, 즉 제5부와 제6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5부와 제6부의 상관관계 또 관계에 대해서 보면서, 또한 이 두 부 간의 관계는 제56조 3항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제56부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의 대륙붕과의 관계, 즉 EEZ와 대륙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제56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56조 3항에 보면은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권리는 수구에 관련된 권한과 별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ICJ에서는 이전에 리비아 대 몰타의 사례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판결의 일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EEZ의 해저에 대해서 관리를 갖는 권리는 대륙붕을 위해 설정된 체제를 기준으로 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없는 대륙붕은 존재할 수 있지만 해당 대륙붕이 없는 경우에는 EEZ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강조되어 있고, 이는 리비아와 대 몰타 사건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대 몰타의 판례의 일부분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아 대 몰타의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이 34번 문단에서 ICJ는 대륙 변개가 해안에서 200마일까지의 자연 연장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정의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해리 내에서의 영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해안에서 200해리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 39문단을 보면은 그 부분이 명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제 39문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ICJ가 한 국가의 연안에서 대륙봉 즉 다른 국가의 200해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아와 몰타 간의 사건은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간의 관계와는 실제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이 거리가 200해리보다 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 한 국가의 외측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200해리의 경계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실제로 그 지역의 대륙붕의 지형적인 그런 특징, 균열지대가 있었다라는 점을 리비아와 몰타의 사건에서는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대륙붕의 경계로 이 균열지대가 식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리비아 대 몰타 사건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을 살펴봐도 보면 이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리비아 대 몰타의 사건이 과연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ICJ에서는 대륙붕 200해리를 넘어서의 외측 대륙붕을 관장하는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76조 1항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근거, 즉 자연적인 연장이라는 것과 거리라는 기준에 있어서 무언가를 우선하는지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 연장이 거리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조 1항을 보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기 바깥 끝까지 혹은 대륙변기 바깥 끝이 200해리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ICJ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권원의 근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외측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해양법 제3차 회의에서 진행이 되었던 협상에 따라서 그 협상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ICJ에서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이 이제 심해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륙붕이 자연적인 연장에 따라서 대륙, 즉 영토로부터 연장이 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1967년에 북해에서의 대륙붕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연장에 따른 권한이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판결이 있었고 이는 관습국제법에 따라서
나왔던 것입니다만 1969년에 사례를 보면은 이 자연적인 연장에 따른 권원이 200캐리 즉 다른 국가의 200캐리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ICJ에서는 벵골만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캐리 넘는 한 국가의 경계와 200캐리 내에 들어가는 다른 국가의 경계 간의 경계를 획정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색 영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200캐리를 넘는 영역이 다른 국가의 200캐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기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원에서 이 재판소의 경우에는 회색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경계 획정의 어떤 조정 결과로 나오게 된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색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200캐리를 넘어서는 영역과 200캐리를 침해하는 영역 간에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 입장에서는 두 국가의 경계를 획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권원이 중첩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에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미얀마 또한 이 경계 획정에 있어서 콜롬비아와 유사한 주장을 했는데 재판소에서는 미얀마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로스는 2023년에 제가 보기에는 ICJ와 좀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경계를 획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색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ICJ에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들 논거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ICJ의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판례가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벵갈만의 사례가 소말리아에도 또 소말리아와 케냐의 사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3년에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ICJ의 판결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틀로스의 입장도 고려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현재 ICJ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왜 ICJ가 이러한 조금은 이례적인 접근 방법을 펼쳤는가, 즉 각 당사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두 가지의 질문으로만 제한한 후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제시하도록 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왜 사용을 했을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톰카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슈에이 재판관의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복잡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당사국들이 지형학적인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양 당사국이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과학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CJ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가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건에서도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왜 특정한 이 사건,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에서는 ICJ가 이런 접근 방법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로스가 만약에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